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바뀐 날,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 날 그 전화를 받았을 때였죠. 그 단어만 들어도 속이 후련했어요. 항상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차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도 그 차갑고 삭막한 의사 진료실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가 림프종 2기라고 말하는 동안 하얀 벽이 저를 꽉 감싸는 듯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보고를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죠. 이사벨라가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일그러졌고 눈은 온통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는 우린 이겨낼 거야. 내가 여기 있어. 같은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처음엔 그녀를 믿었다. 왜 안 믿겠는가? 우리는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으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굳건했다. 그렇죠?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진단 후 처음 몇 주는 병원 방문, 상담, 치료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빨리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잔혹했지만 다른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아프기 시작하자마자 이사벨라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 고통에 너무 얽매여 있었고 너무 지쳐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 잔인해요. 온몸의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제 몸은 전쟁터 같았고 매일매일이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졌어요. 메스꺼움, 피로, 엄청난 절망감을 이겨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은 안 할게요.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거의 없었고 하물며 그녀와 가까이 지내는 건 더더욱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눈치챘다는 걸 알았어요. 초창기에는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서로에게 손을 떼지 못했어요. 물론 그런 열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즉, 암이 발병하여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친밀함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전에 저는 껍데기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이사벨라는 앞으로 나서는 대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해야 한다거나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이해했어요. 왜 안 그럴까요? 이사벨라는 자기만의 삶이 있었잖아요. 저처럼 아프지도 않았고요. 제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속으로 이사벨라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항상 손에 붙어 있었고 문자가 오면 누구한테서 온 거냐고 물어보면 무시하곤 했죠. 그냥 일이나 친구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진짜 전환점은 제임스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제임스는 오랜 지인이라 친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죠. 오랜만에 그를 봤는데 갑자기 그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다 떨었어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근황을 이야기하고 내 암에 대해 알고 있었어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가 말했어요. 라이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사벨라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속이 뒤집히는 걸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다고 중얼거렸다. 그녀가 어떤 남자와 몇 번 만나는 걸 봤어. 그 사람은 믿고 싶지 않다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난 그 말을 무시하고 그가 틀렸을 거라고 말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젠장, 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 제임스가 떠난 후 나는 몇 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믿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내 아내였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야 했다. 나는 암과 싸우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었다. 그녀가 늦게 집에 돌아오던 그 밤들, 온갖 핑계들, 갑작스러운 외모 집착, 헬스장 가기, 새 옷 사기까지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 순간 나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바로 맞서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너무 약하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휴대폰을 마치 소중한 물건처럼 소중히 간직했는지, 머릿속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며 온갖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그녀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항암 치료와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뒤흔든 부작용일까? 결국 나는 더 이상 의심을 참을 수 없었다. 의심은 나를 산채로 먹어치우고 있었다. 암만큼이나 힘들었어요. 아직 큰 싸움을 할 힘은 없었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좀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때쯤엔 그녀를 믿지 못했어요. 답이 필요했거든요. 빅터라는 남자, 그는 진짜 프로였어. 침착하고 노련하고, 솔직히 말해서 흙 파는 데는 좀 너무 능숙했어. 난 그에게 모든 걸 다 말해줬어. 늦은 밤, 갑작스러운 부재, 제임스의 경고까지. 그는 별로 질문하지 않았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아직 증거가 없었거든. 내가 틀렸다고 믿고 싶었어. 제임스가 뭔가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속으로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제임스가 방문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저 오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뿌리 내렸습니다. 갑자기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벨라가 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과도하게 분석하도록 재구성된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그녀는 외출이 훨씬 잦아졌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늘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업무 회의, 친구들과의 만남,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다른 핑계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나갈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 하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뒤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항상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항상 바빴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손사래를 쳤죠. 그냥 일하면 된다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코 닿지 않는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곧 포기할 것 같았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사벨라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문자나 적어도 부재중 전화라도 오기를 바랐다. 뭔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그녀와 통화를 연결했을 때 그녀는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바빠요, 엘리엇. 오늘 밤 외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바빠?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되물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이었는데 당신은 단 1분도 전화 못 받겠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제 병 때문에 딴 생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 없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아무리 아플지라도. 그래서 나는 빅터에게 전화했다. 사립탐정이었죠. 이 사람은 강력 추천을 받았어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특화되어 있었죠. 처음 만난 순간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털어놓는 동안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늦은 밤, 추위, 제임스의 경고에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주에 깊게 들었어. 그러고 나서 뭔가 밝혀낼 게 있다면 꼭 찾아낼 거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고 말했다. 내가 의심스럽다는 걸 그녀에게 알리지 마. 내가 그녀를 쫓고 있다는 걸 그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거야. 내가 조사하는 동안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해. 그래서 난 정확히 그렇게 했어. 빅터가 뒤에서 일하는 동안 난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병든 남편 역할을 맡았지.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이사벨라가 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혹시 지금이 그를 만나는 순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두근거리는 건 아니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그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 배신의 차가움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질질 끌렸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암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절반은 살아남는 데 집중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사벨라에 대한 진실을 조각조각 맞춰가려 했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지옥에 갇힌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빅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만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그에게는 오늘이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인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다라는 걸 알았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법정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진, 보고서, 타임라인. 이사벨라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엄이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만난 기혼 사업가였다. 그들은 주로 그녀가 야근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말한 날 밤에 호텔에서 만났다. 나는 사진을 응시하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내 안에 어떤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는데 마치 모든 게 괜찮다는 듯 웃고 있더군. 그리고 리엄이라는 정장 차림의 얼간이가 있었는데 아마 돈만 있으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 나는 그 사진들을 조각조각 찢어서 불태우고 싶었다. 그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내 삶이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아내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 빅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계속 알려주었지만 제가 꼭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리엄도 결혼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죠. 몇 달 동안 몰래 숨어 다녔어요. 어쩌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 빅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증거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의 일부는 그때 그녀에게 맞서고 싶었다. 그녀에게 소리치고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빅터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 계속 파헤쳐 볼게. 그가 말했다. 더 있을지도 몰라. 더. 그가 이미 찾아낸 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거였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빅터 말이 맞았다. 이사벨라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또 뭘 숨기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조심해야 했다. 움직이기 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있었다. 모든 게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용감했다. 이사벨라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맞서거나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을 참아야 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녀가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나는 그녀가 필요했던 모든 순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너무 약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때, 그녀는 곁에 없었다. 사실, 그녀는 바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내가 그녀를 믿었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더 필요했어. 그녀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했기에 기다렸다. 빅터는 계속 파헤쳤고 나는 계속 가장했다. 생각할수록 이건 단순히 그녀의 배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 삶을 위해 싸웠고 그녀가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최악은 난 아직도 그녀를 사랑했어 하니 적어도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여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 곁을 지켜줄 여자를 사랑했던 건가. 하지만 그 여자는 사라지고 내가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로 대체되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건 그저 준비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리엄에 대해 알게 되는 게 최악일 줄 알았어. 아니,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있을까? 내 아내가 돈 많고 결혼한 사업가랑 같이 있는데 그게 최악인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니, 내가 틀렸어. 정말 더 틀릴 수가 없었어. 리엄만 그런 게 아니었다. 첫 만남 후 몇 주쯤 지나서 빅터가 다시 전화했다. 그 이후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애썼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데는 실패했다. 항암 치료는 여전히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마치 안개 속에서 걷는 것 같았다.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토하고 있는 동안 이사벨라는 다른 남자들과 호텔로 몰래 빠져나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안에 뭔가가 고장났어. 내 안에서 뭔가가 고장났는데 그건 영원히 스스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빅터가 전화했을 때 난 이미 초조해 있었어. 그는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할 말이 더 있다고. 더. 속이 메스꺼워지는 듯 물었다. 하지만 빅터는 알고 있었다. 그가 더 있다고 하면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그런 곳. 빅터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앉아 테이블 위로 폴더를 밀어 올렸다. 더 있어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걱정했던 걸 확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열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가 처음 본 사진은 이사벨라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건 리암이 아니었어. 아니, 다른 사람이었어. 운동복을 입은 근육질 남자. 이름은 에단이야. 빅터 말로는 아내분이 다니시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한다고 하더라. 몇 달째 만나고 있다고. 단순한 운동 모임 이상이라고. 그들은 그의 아파트에서도 만났어요.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헬스 트레이너? 정말. 마치 엉터리 드라마 같았지만 이게 내 인생이었다.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아내가 그에게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듯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빅터는 시간표를 펼쳐 보였다. 내가 진단을 받자마자 아내가 헬스장에 가기 시작한 사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야기. 그래, 맞아. 알고 보니 운동만 한 게 아니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약해진 동안 아내는 빅터 아파트에 놀러 갔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속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목청껏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그녀의 두 번째 불륜 증거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빅터가 또 폭탄을 터뜨렸다. 더 있어요. 그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길을 잃은 듯 고개를 들었다. 더. 어떻게 더 있을 수 있을까? 리엄, 에단. 대체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 빅터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이번에는 헬스장이나 허름한 호텔에서 찍은 게 아니었다. 아니,
이번엔 결혼식에서 온 거였어요. 우리 친구 결혼식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갔던 그 파티에서 마치 완벽한 커플인 척하며 모두와 함께 춤추고 웃고 사진도 찍었던 그 파티.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사벨라가 드레스를 입고 정말 멋졌고 그녀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진 속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더 젊은 남자였어. 웨딩 사진 작가였는데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예술적인 외모의 아이였지. 이름은 잭슨이었어. 나는 그날 밤 그를 잠깐 만났던 걸 기억했는데 그에 대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평범한 남자였을 뿐이야. 하지만 분명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지. 빅터는 잭슨과의 불륜이 그날 밤 결혼식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어.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안 이사벨라는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지. 둘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 얼마나 대담한 짓이었을까. 가족 행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떤 아이를 만나 전혀 모르는 채로 지내는 건 어떨까? 나는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배신감만이 아니었다. 굴욕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바로 있었던 사람과 모든 사람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았다.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었을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나는 더욱 무너졌다. 먼저 리엄, 그 다음 에단, 그리고 이제 잭슨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판단착오도 아니었다. 이건 하나의 패턴이었다. 이사벨라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여러 남자들과 그것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내가 살아남고 내 삶을 위해 싸우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밖에서 뛰쳐나갔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 모든 무게가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항상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건 순전히 이기심이었고 순전히 기만이었다. 평생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었다. 빅터는 그 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내는 것은 내 몫이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온 세상이 산산이 조각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겠어요? 항암 치료 중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사벨라를 얼마나 불렀는지, 그녀가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는지. 그런데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에단과 함께, 잭슨과 함께, 리엄과 함께 내 옆이 아닌 다른 곳에는 없어. 진실은 마치 화물열차처럼 나를 덮쳤다. 내가 간신히 삶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녀는 마치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워왔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느라 바빴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를 미워하고 싶었다. 하느님, 나는 원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내가 느낀 건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정말로 그랬는지도 몰랐다. 사랑과 충성, 그리고 헌신을 믿었던 나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녀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가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다음 행동을 생각해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암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의 배신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가 나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더 이상 그저 때려 맞추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반격할 때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사벨라의 3번의 불륜을 알게 된 후
3번의 빌어먹을 사건 그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내 삶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어.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부터 내 친구였어. 기억하는 한우리는 아주 가까웠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삶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다행히 데이비드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좋은 것.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할 거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한 거였어. 조용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대립도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이사벨라가 반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왜곡할 시간을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을 때쯤이면 너무 늦을 테니까요. 데이비드와 나는 다음날 만났다. 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았다. 숨겨진 카페. 이사벨라가 절대 볼 생각도 못할 곳. 내가 다 준비해놨어. 리엄, 에단, 잭슨 배신의 3박자. 데이비드는 움찔하지 않았다. 더 심한 일도 봤지만 내게는 이게 최악이었다고 했다. 내가 결혼한 여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여자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다른 남자들과 몰래 숨어 다녔던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랐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데이비드가 계획을 세우며 말했다. 우선 모든 것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할게. 집, 차, 그 모든 것, 모든 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녀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온갖 법적 이야기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데이비드는 작고 재밌다는 듯 씩 웃었다. 엘리엇, 그녀는 몇 달 동안 내 뒤에서 맴돌았어. 넌 아프고 그녀는 널 방치했어. 그런 일이 생기면 법원도 내 편을 들어줄 거야. 하지만 그녀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게. 나는 데이비드를 완전히 신뢰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들 다 주택담보대출 서류, 자동차 등기부등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이사벨라는 그 표면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회의에 몰두해 있었고 내가 그녀의 발밑에서 양탄자를 뺏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지쳐 있었고 그녀의 거짓말을 알게 된 정신적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들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통 그 이상의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제게 집중력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엇, 넌 내 자신을 지켜야 해. 그녀가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두지 마.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어.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는 거였어요. 매일 이사벨라 맞은편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내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나는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 내 몫을 되찾아. 그녀의 말은 제 안에 불을 지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데이비드의 사무실에 앉아 세상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에밀리의 말을 떠올리며 이사벨이 늦게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 생각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는 집을 제 명의로 옮기고 저축금을 별도 계좌로 옮기고 심지어 생명보험 수익자까지 변경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매 단계마다 마치 제게서 무언가를 되찾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마치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처럼 행동하면서도 뒤에서는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자기 몫을 다했고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가장 예상치 못할 때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순간이었죠. 긴장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계획했던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더 강해진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 그랬다. 더 차가워졌을지도 모르지만 예전의 나는 아니었다. 암은 내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하지만 이사벨라,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앗아갔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참이었다. 자랑스러움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 중요했다. 더 이상 그녀가 날 망치게 둘 순 없었다. 서류는 그날 오후에 송달되었다. 이사벨라는 송달원이 왔을 때 집에 없었고 나는 그녀가 갑작스럽게 닥쳐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마 또 거짓말과 반쪽짜리 진실만 늘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왔겠지만 결국 그녀의 세상은 내 세상과 똑같이 뒤집혀버렸다. 마치 잔혹한 운명의 장난 같았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드디어 항암 치료에서 회복하고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고 식욕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정상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아지는 동안 이사벨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두통, 복통 같은 사소한 증상들을 호소했던 게 기억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사소한 증상들에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며 겪었던 온갖 고통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녀가 피곤하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징징거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한밤중에 토를 쉴 새 없이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신경 써야 합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오래 침대에 누워서 음식을 소화할 수 없고 모든 게 속을 울렁거리게 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쩌면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처럼 배우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면 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녀의 행동의 무게가 마침내 그녀에게 와닿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독감에 대해 딸아이가 떠드는 것을 듣던 어느 날 밤, 딸아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 같이 식사를 자주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딸아이에게서 처음 보는 진심 어린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저는 딸아이가 안쓰러워졌습니다. 딸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할 말 좀 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을 닦는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습니다. 아파요. 그녀가 말했다. 병원에 갔더니 뭔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뭘 찾았다는 거야? 차갑고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강타했다.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얼마나 어둡고 아이러니했는지 때문이다. 성병에 걸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에게서 옮았죠. 누군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상관없었다. 리엄, 에단, 그리고 그녀의 연인 중 한 명인 잭슨이 그녀에게 선물을 남겼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무모하고 역겨운 선택의 여파를 감당해야 했다. 가슴속에서 솟구쳐 오르려는 스디슨 웃음을 간신히 참을 수 있었다. 그녀는 거기 앉아 울면서 동정을 구걸했고, 내 머릿속에는 오직 이건 엇보야라는 생각뿐이었다. 제가 암과 싸우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녀는 신도 모르게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침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무너져 내리는 건 그녀였습니다. 시적인 정의였습니다. 알고 보니 감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퍼져 온갖 합병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거나 잠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백 후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이로나 이해, 그 어떤 것이라도 바라는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완전히 초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엘리엇.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내가 실수했어.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그때야 이 악몽을 완전히 끝낼 때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이사벨라. 가방에 손을 넣어 며칠 동안 간직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혼 서류, 증거, 모든 걸. 그것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동안 충격이 밀려오자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게 뭐야? 그녀가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내 목소리가 지금 내 현실이야. 리엄에 대해서도 알아. 에단에 대해서도 알아. 잭슨에 대해서도 알아. 모든 거짓말, 내가 아플 때 내가 몰래 빠져나간 모든 일,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다른 사람과 잤던 모든 일도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집, 돈, 전부 다 내 거야. 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권리들을 포기했어. 그녀는 멍하니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내 말의 무게가 그녀를 덮치자 얼굴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차가운 만족감만 느꼈다. 예상치 못했겠지? 바로 지금이 내 순간, 내 승리였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무력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건 나였다. 당연히 그녀는 내게 간청하려 했다. 엘리엇, 제발. 난 혼란스러웠다. 나도 실수를 했지만 널 사랑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상담도 받아볼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게. 움찔하지도 않았다. 사랑. 이사벨라, 사랑이 뭔지 넌 상상도 못하잖아. 알았더라면 다 버리진 않았을 거야. 모든 걸 망쳐버렸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그녀의 절박함은 커져만 갔다.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욱 흥분했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난 이미 충분히 들었다.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그녀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도 그때 나처럼 혼자가 될 거야. 나는 걸어 나왔다.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녀가 내게 겪게 한 모든 일을 생각하면 엄청난 승리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차갑게 정의감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고통, 수치심, 끝없는 거짓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내 마음과 정신의 조각들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겼다고 느끼지 못했다.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복수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 상처는 여전히 생생하고 깊었고 어쩌면 영원히 남을지도 모른다. 이사벨라는 이제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내 삶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엄청났다. 아무리 내가 이겼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진정으로 되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다. 암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사벨라가 입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다른 종류의 상처였다. 이혼 후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듯한 안도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사벨라가 떠난 후 제게 남은 건 시간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죠. 그때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치료사였던 그녀는 암 치료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보다 더 깊은 감정적 상처를 안고 있었죠. 에밀리는 제가 몇 달 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상처들을 털어놓는 동안 참을성 있게 귀 기울여 들어주며 그 잔해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절대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려주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직업적인 관계로 시작했던 관계는 곧 다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치료 세션을 고대했던 건 단순히 치료가 제 치유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우리 둘 다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에밀리는 단순한 치료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거짓말도 장난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저를 바라보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와 함께했던 초창기 시절처럼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우리의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과거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에밀리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싸서 조용하고 작은 해안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옛 삶의 잔해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는 단순히 풍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정착하고 평화를 만끽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쌓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화려하지도 설렘도 없었지만 우리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사벨라가 제게 준 배신이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순간을 가끔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배신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에밀리와 함께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사벨라를 용서해야 할까? 어떤 면에서는 네, 분노는 버렸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녀가 한 짓은 잊을 수 없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으려고요. 에밀리와 저는 미래에 대해 소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사치스러운 건 전혀 아니에요. 개나 정원 같은 거요. 더 이상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그저 평화만 있으면 되는데 에밀리에게서 그런 평화를 찾았어요. 이사벨라의 배신은 내가 원했던 삶을 망가뜨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덕분에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행복을 찾았고
오랜만에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